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주제, 삼국 통일과 남북국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와, 진짜 놀랍죠, 여러분. 중학교 때는 삼국 시대만 거의 뭐 한 2주 정도, 뭐 한 대여섯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단 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주제 3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삼국이 통일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가 펼쳐지는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교과서는 20쪽에서 22쪽 되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자료가 있으니까 교과서도 같이 보면은 좋습니다. 삼국 통일전쟁 순서와 키워드를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국, 남쪽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 특징, 특히 신문왕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세요. 한편 이 통일신라 북쪽에는 당시에 발해가 있었는데 이 발해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결국은 키워드가 세 가지죠. 삼국통일, 통일신라, 발해. 한번 가보죠. 자, 삼국 통일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고백신 이렇게 있죠. 고백신. 이때 당시에 백제는 의자왕, 그다음에 신라는 선덕여왕 이던 시기입니다. 대충 뭐 한 7세기라고 보면 되는데 7세기는 60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수업을 같이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백제의 성왕, 부흥을 이끌려고 했었던 성왕이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을 차지했는데 진흥왕의 배신으로 결국 이 백제의 성왕이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원한을 갖게 됐고 백제가 망하는 그날까지 백제는 계속 신라를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라가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고 나서 계속 전성기를 맞이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흥왕 이후에 계속 약간 수비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백제한테 계속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에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야, 우리 힘으로는 힘들다. 도움을 요청하자. 근데 신라가 위치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는 고구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자. 외교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을 좀 보내야겠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북쪽 상황을 좀 볼게요. 고구려는 연개 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고 중국 대륙에는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통일왕조인 당나라가 들어서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 당나라는 자존심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이 고구려를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구려를 괴롭히고 쳐들어가는데 고구려가 꿋꿋이 잘 지키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안시성 싸움 이런 것도 있죠. 해서 이제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7세기 초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북쪽에서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상황. 한반도에서는 백제가 신라를 열심히 연락에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신라가 지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에 아까 얘기했던 외교관을 좀 보내죠.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바로 고구려에 보냅니다. 그 외교관이 바로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입니다.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백제 좀 쫓아주세요. 이제 SOS 이렇게 됐는데 고구려가 이런 제안을 하죠. 도와줄게, 도와줄 텐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너네가 예전에 차지했던 한강 유역 있지? 그거 우리 거니까 다시 돌려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김춘추로서는 어떻게 얻은 이 한강 유역인데 그렇게 돌려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회담은 결렬이 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요. 이 김춘추가 이제 머리를 씁니다. 고구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당나라인데 혹시 당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황제시여, 우리가 당신네가 정복하고 싶어하는 고구려 공격을 돕겠습니다. 대신에 당신네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백제를 치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당나라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여차하면은 그냥 그냥 신라까지 우리가 먹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반도에 영향을 좀 행사하자 하면서 동맹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된다. 자, 그래서 위기에 빠진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당나라가 먼저 신라와 함께 백제를 같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가장 먼저 멸망을 합니다. 660년의 일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나당 동맹, 그다음에 백제 멸망. 그런데 이 백제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500년 넘게 존속했던 나라 아닙니까? 500년이 뭡니까? 거의 뭐 한 700년이죠. 700년.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제 일부 세력들이 부흥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고구려로 쳐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로 쳐들어가서 고구려도 잘 버텼으나 8년 만에 668년에 백제의 뒤를 이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제 왕족을 중심으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당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라 이게 약해 빠졌거든.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 신라까지 우리가 먹어버릴 수 있겠다. 야욕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면서 어쩔 수 없이 당나라랑 한판 맞짱을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단계 동맹이 깨지고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당, 나당이 뭘까요? 당나귀? 아니죠. 나당, 신라와 당 이런 뜻이에요. 나당 전쟁. 아까는 나당 동맹이었죠.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 그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에 이때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패배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중국으로 이제 편입이 됐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전투 두 가지 전투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입니다. 다시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신라가 결국 여기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대동강입니다. 평양 지역을 흐르고 있는 이 대동강에서 북한의 원산만 여기까지를 국경선으로 하는 이제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의 신라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통일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삼국 통일 과정 여러분들이 4단계로 구분을 했죠. 나당 동맹,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나당 전쟁의 키워드는 매소성과 기벌포 끝났습니다. 자, 이제 통일 이후에 이 남북국 시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요 김춘추 나당 동맹을 성사시켰던 김춘추가 진골 귀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진골 귀족들이 이제 왕을 쭉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진골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귀족 중에 대빵일 뿐이지 왕은 오로지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신라에는 성골이 이제 멸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골 중에서 처음으로 김춘추가 왕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업적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 태종 무열왕은 왕에 오르자마자 사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당 동맹 성사까지만 이제 태종 무열왕이 보고 실제로 이 통일 전쟁, 통일 과정을 거쳤던 거는 바로 문무왕입니다. 그 아들이죠, 아들. 자, 그리고 그 통일의 이 위협을 완성을 하고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다음 그 아들인 신문왕이 이 통일신라를 바로 물려받게 되는 그러니까 통일된 직후에 왕이 됐던 왕이 바로 신문왕이다. 뉴스페이퍼 킹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신문왕이 즉위하던 해에 김흥돌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약간 좀 조작됐다는 설이 있어요. 신문왕이 어쨌거나 이걸 진압을 하면서 엄청나게 왕권 강화 정책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왕권 강화책을 그냥 이게 전개를 하면은 귀족들이 반발이 심할 테니까 이게 주작된 거 아니냐? 주작.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뭐 반란은 뭐 있었다고는 합니다. 신문왕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넓어진 신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 체제를 정비를 해야겠죠. 새로운 나라 시스템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진골이 왕이 됐으니 다른 진골 귀족들도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쟤네 집안이 왕이 되면 우리 집안도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개기기 쉬웠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책을 취하면서 귀족들 세력을 엄청나게 누르게 되는 거죠. 자,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해서 구주 오소경 체제를 마련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구주, 9개 주.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네요. 그죠? 구주, 구주. 그다음에 오소경이죠. 지금 금성, 여기 경주죠. 수도가 나라의 중심에 있지 않고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작은 수도의 역할을 하는 5개의 소경, 작은 수도를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소경,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구주 오소경 체제를 완성을 했던 왕이 바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을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늘리고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게 되는데 요거는 10초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학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유학 교육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효도와 충성입니다. 충성. 왕권왕화랑 좀 어느 정도 맥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급 관료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가 있고요. 관료, 공무원이 있겠죠. 공무원은 나라에게 일을 해줍니다. 그 대가로 국가는 관료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자, 백성들은 땅을 열심히 갈아엎어요. 농사를 짓겠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쌀,
그다음에 노동력, 자신의 노동력이죠. 이거를 세금으로 국가에게 바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가가 관료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그 월급은 세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걷어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 되는데 예전에는 시스템이 이렇게 막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철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걷어가지고 일일이 또 월급을 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특정 땅을 뚝 잘라가지고 야 우리 국가에 낼 세금을 아무개 공무원에게 대신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월급을 대신 줬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세금 거둘 권리를 월급으로서 공무원에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주인은 변하지 않아요. A 농민이 갖고 있는 거. 다만 이 땅에 나오는 세금을 거둘 권리만 비관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땅의 소유자는 따로 있고 이곳에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가 아닌 특정 관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월급으로 줬다. 이런 얘기. 아, 되게 어려운 거 많이 나왔죠?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어쨌거나 세금 거둘 권리를 월급으로 줬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쌀과 노동력을 거둘 권리를 가진 땅을 우리가 두 글자로 녹읍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노동력.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관리가 조금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쟁기 대신에 칼을 들려주거나 창을 들려주면은 거의 뭐 군대의 역할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신문왕이 야 이제부터는 노동력 징발을 금지해 쌀만 걷어 오로지 쌀을 세금으로서 거둘 권리만을 관료에게 월급으로 줬다. 이렇게 땅을 이 노동력을 거둘 수 없게 만든 그런 땅을 우리가 관료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노급은 관리가 쌀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땅. 관료전은 노동력은 거둘 수 없게 쌀만 거둘 수 있게 권리를 준 땅, 관료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귀족들, 관료들의 이 뭐라 그러죠? 반란의 여지를 좀 없애버린 거죠. 바꿔서 말하면은 이 왕권 강화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발해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 우리에게는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생소하죠. 자, 여러분들 발해 먼저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원래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고구려가 있었죠. 이거 바로 직전에 방금 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고구려 장수 출신인 대조영이 이 동모산에서 이제 발해를 바로 세우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바로 이 고구려 있던 땅에 그대로 이제 발해가 들어선 거예요. 당연히 고구려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있었으면 고구려 문화, 풍습, 제도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덤 양식이 비슷합니다. 기와 온돌 양식도 다 고구려 양식.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망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박순화국이 들어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생활하는 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나라 이름만 바뀐 뭐 그런 꼴이겠죠. 자, 그리고 이때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편지에도 나는 고려 왕이다라고 이제 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말고 고구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불렀거든요. 중앙 관제로서는 삼성 육부제를 당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옵니다. 성 세 가지 큰 기구가 있고 그 밑에 부부부 여섯 개의 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성 육부 제도인 건데 당나라로부터 받아는 들였으나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름을 충인의, 지예신, 신부, 예부, 지부 이렇게 유교 덕목을 이제 부서 이름으로 바꾼 게 바로 독자성이라고 볼 수 있고 좌사정과 우사정 이렇게 두 계열로 나눴잖아요. 그것도 이제 발해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해가 제일 잘 나갈 때 중국으로부터 별명을 하나 얻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해동성국입니다. 바다 동쪽에 아주 융성한 나라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별명이죠. 니네 잘 나간다. 이거 이제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당나라예요. 와, 이 강력한 당나라마저도 발해를 인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삼국 통일과 남북국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